기아차는 1944년 설립 이후 연 280만 대 이상의 자동차를 판매하는 글로벌 기업입니다. 기아차는 1990년 기아차 최초의 RV 차종인 소형 SUV 록스타를 출시한 이래 세계 최초 승용형 SUV 스포티지와 국내 최초 정통 미니밴 카니발 등을 선보이며 RV 차종의 혁신을 주도하는 명실상부 RV 명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현대차와 함께 세계 주요 자동차 업체 가운데 가장 부진한 1분기 판매 실적을 기록했는데요. 엔저와 유로화 약세, 신흥시장 화폐가치 급락 등 대외 환경이 불리하게 전개되고 있는 데다 국내에서조차 수입차 공세에 밀려 판매 부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3분기에 K5, 스포티지 등 신차 출시가 예정돼 있고 2016년 상반기에는 멕시코 공장 양산이 계획돼 있어 앞으로 실적 개선과 주가 반등 과정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뛰어난 디자인과 경쟁력 있는 상품성을 기반으로 국내 업체 가운데 가장 다양한 RV 라인업을 구축하고 있는 기업 기아차. 오늘의 20번째 기업 기아차,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 탐방노트 메리츠 종금증권 김준성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담당하고 계시는 섹터가 자동차 섹터입니다. 쪽이시군요. 네. 참 오늘 기아차 알아볼 텐데 네. 많은 분들이 이 시간을 참고하셔서 좋은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직접 다녀오셨는데요. 일단 지난 분기 실적을 좀 분석해 주시고요. 또 2분기 전망까지 해주시죠. 네, 지난 분기 실적은 사실 시장이 기대했던 수치보다도 상당히 하회하는 좀 부진한 실적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영업 펀더멘탈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글로벌 재고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그 영향으로 인센티브 또한 동반해서 올라가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가격 하락에 따른 원가율 상승이 이제 영업이익단에서는 상당히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제 이종통화라고 볼 수 있는 러시아나 유로 쪽의 환율이 약세를 보이면서 영업 외단에서는 그 지역에서의 이제 가지고 있는 부채에 대한 평가 손실이 크게 반영이 되면서 결과적으로 연결순이익이 상당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던 것 같습니다. 결국 자동차 주가가 이제 항상 이익과 동행했다라는 점들을 참고했을 때 2분기 실적을 앞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저희가 매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기대 이상의 이익이 나와야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반대의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익이 이제 좀 기대했던 수준보다 낮을 거라고 볼 수 있을 때 이제 매도 결정이 나올 수가 있는데 그래도 또 그게 바닥이면 그 실적이 네. 바닥이면 또 매수를 할 수 있는 건데 네네. 바닥입니까 2분기? 지금 현재 이제 숫자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2분기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평균적인 컨센서스 영업이익 수치는 한 6,900억 정도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전히 이제 신차가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인센티브의 증가세는 계속 더해질 걸로 보고 있고요. 그 이종통화의 환율 영향도 지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실제 달성 가능한 이익은 이제 6천억 내외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 분기에도 시장 기대치를 좀 하회하는 실적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2분기 실적에 대해서도 바닥을 논하기에는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모습이 좀 두드러질 것 같고요. 네. 3분기에 그럼 도와질 것이냐라는 부분을 예측하기에는 이제 통상인구와 관련된 파업 노이즈가 드세질 걸로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진짜 바닥을 찾기 위해서는 4분기 실적을 염두할 수 있는 9월, 10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환율이나 판매 차원에서 네. 또 뭐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 실적이 개선될 만한 여지들이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늘 항상 자동차주 얘기를 할 때 지금 사실 지난해 대비해서도 주가가 빠진 거잖아요. 예. 근데 지난해 하반기에도 뭐 이제 신차 모멘텀 기대해보자 이런 얘기들이 늘 나왔었어요. 네. 지금 또 앞두고 있는 신차 출시 일정이 있는지 그에 따른 효과가 있을지 어떻게 보시나요? 네, 기아차 입장에서는 올해 이제 메이저 신차로 K5가 이제 6, 7월 중에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스포티지가 4분기에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앞두고 있는 신차 K5를 말씀을 드려보면 이번 그 5월에 있었던 서울 모터쇼에서 그 모습을 처음 드러냈는데 조금은 좀 실망스러웠다는 판단이 많은 상황이에요. 네. 이제 K5와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는 차가 소나타입니다. 작년 4월에 소나타가 출시를 했고요. 그 소나타에 대한 기대가 현대차에 있어서 굉장히 컸었는데 사실상 인센티브에서나 판매에서나 좀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실적 그리고 주가에 도움이 못 되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가 디자인에서의 큰 변화가 없고 파워트레인에서의 큰 개선이 없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이제 뭔가 매력을 발산하지 못했던 상황인데 네. K5 또한 지금 엔진 다변화는 추진을 하고 있으나
디자인 면에서나 그리고 전반적인 연비 측면에서나 네. 크게 개선되는 모습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K5가 신차 모멘텀을 통해 주가 부양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스포티지는 어떤가요? 스포티지는 아직 그 모습을 저희가 확인하지 못한 상황인데요. 네네. 4분기에 스포티지에 대한 기대감을 저희가 그래도 K5보다는 조금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스포티지에 대해서는 이제 내부적으로도 디자인에 있어서 큰 변화가 조금 기대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미국, 중국, 우리나라에서도 SUV 수요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는데 네. 이 K5와 달리 스포티지는 SUV 세그먼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뭐 저희 판단에 의해서는 조금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동차 고르실 때 뭐 연비, 디자인, 가격 이런 거 고려를 하시잖아요. 네. 그런 거에 있어서 특별한 신차에서 메리트가 좀 보여지지 않는데 그래도 SUV 모델이 네네. 지금 나온다는 점, 또 디자인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예고가 있었기 때문에 네. 아직 모습은 못 봤지만 기대는 가질 수 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네요. 네. 올해 임금 협상 과정에서 또 자동차는 또 노조가 강성이다 보니까 파업 노이즈에 대해서도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예측 그렇습니다. 가능한가요? 사실 이제 연간 2001년부터 파업했던 플로우를 보면은 사실 뭐 그거 파업의 규모를 먼저 예단하기에는 상당히 그 변동성이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올해 그 파업에 대해서 쉽게 생각할 수 없다고 보는 이유는 그 현대차와 달리 기아차의 경우에는 올해 판결이 이제 나올 걸로 예상되는 통상임금 1심 판결에서 패소가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노조가 고정성 요건이란 그 규정에 부합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통상임금에서 회사가 이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기아차는 현대차와는 인건비 구조가 조금 다르고요. 네. 그 고정성 요건에서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측이 패소를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거를 알고 있는 노조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번 임금 협상에서는 좀 강하게 푸시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기대 이상의 파업 손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네. 불확실성까지도 놓여 있네요. 네. 그리고 또 우리가 고려해봐야 될 것이 바로 또 중국 시장일 텐데, 예. 그 우리 IT 자동차 대기업들이 중국 시장을 못 잡고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 좀 좋은 결과들이 나와줘야 되는데 기아차 같은 경우도 뭐 중국 시장에서 좀 현재 좋지 않죠. 앞으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숫자로 보면은 이제 제조업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고 관리고요. 재고 관리를 이제 가늠할 수 있는 또 다른 지표가 가동률일 겁니다. 이제 기아차 같은 경우에는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120, 30%의 가동률을 보여줬고요, 중국에서. 작년에는 110% 내외의 가동률이 유지가 됐었는데 네네. 이번 5월달 가동률을 보면 85%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네. 당연히 이제 판매가 부진하기 때문에 공장 가동률이 떨어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이런 모습들을 타개하기에 지금 단기적으로 큰 변화가 생길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기아차의 그 중국 이익 기여는 좀 축소로 전망하는 게 맞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여러 가지 면들을 다 분석해 주셨던 부분에서 긍정적인 측면을 좀 찾기가 어렵고요. 따라서 주가가 지금 바닥이라고 확신을 가지기도 좀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원님. 네네. 그 주가 전망 어떻게 하시는지랑 뭐 목표 주가나 전략 측면에서 말씀을 좀 해주시죠. 자동차에 대해서 많이들 들으실 얘기가 주가가 계속 내려가는 가운데 그래도 이 가격에서라면 이 밸류에이션에서라면은 네. 그래도 매수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들 해오셨어요. PER이 낮은 건 그렇죠. 사실이니까요. 근데 이제 제가 지난 7년 정도 자동차 산업을 보면서 현대 기아차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이 두 회사의 밸류에이션은 6배와 7배를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컨센서스가 올라간 다음에 올라간 실적을 가지고 과거의 주가를 나눴을 때 밸류에이션이 싸 보이거나 반대의 경우에 높아 보이는 경우가 이제 지나고 나서 계산상으로 보일진 몰라도 그 해당 시점에서의 주가와 시점에서의 컨센서스를 나눈 밸류에이션은 6, 7배 밴드를 벗어난 적이 없었다라는 거죠. 결국 그 말은 이제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이익 추정치가 지금 보고 있는 것보다 올라갈 수 있으면 주식을 살 수가 있고요. 네네. 떨어질 것 같으면 주가가 부진할 걸로 예상할 수밖에 없는데 다음 분기 전망치요? 그렇죠. 다음 네. 분기뿐만 아니라 뭐 올해 연간 전망치도 연간도요. 마찬가지고요. 네네. 근데 현 시점에서는 인센티브가 크게 개선될 그 단기 모멘텀이 저는 부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당연히 이제 인센티브에서도 원가 부담을 줄 거고 환율에 있어서도 이제 뭐 엔화나 그 유로화 등의
그 약세 폭이 원화보다 더 가파르게 갈 걸로 미국 금리 인상 이후에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현재 실적을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볼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주가 진짜 바닥은 이익이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 되어야지 발현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 저는 그거를 4분기 실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에 이제 어닝 쇼크가 굉장히 크게 나왔었는데 네네. 그게 이제 환율 영향이었고요. 그 환율에 대한 기저효과가 4분기에는 분명 발현이 되고요. 그리고 인센티브에 있어서도 이제 어쨌든 기아차가 가장 많이 파는 차가 스포티지인데, 이 스포티지가 나오면서 인센티브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완충 작용을 해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분기에는 어쨌든 YOY로 이제 이익이 증가할 수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이익 방향성과 동행해서 4분기 실적을 볼 수 있는 9월, 10월 이후에 바닥을 논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연구원님 오늘 분석 정말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탐방노트 오늘 기아차에 대해서 메리츠 종금증권의 김준성 연구원과 함께 봤습니다.